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이번에 주도 섹터죠. 제일 위에 RSI 보면 답이 나옵니다. 고점을 칠 때는 RSI가 항상 70 이상에서 과열을 기록한 후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죠? RSI가 겨우 65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25년까지는 충분히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총 1위의 변화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등 됐죠. 우리 채슬리 모닝 브리프에서 벌써 한 석 달 전부터 시총 1위가 바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왜 바뀌냐면요, 기술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놈이 1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50년도에서 70년대 보세요. 자동차, 미국 자동차가 전 세계를 석권할 때죠. 그러니까 GM이 1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PC 시대가 돌아오죠.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돌아오니까 IBM이 또 1등을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잠시, 그러다가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엑슨모빌이 또 1등을 한번 하지만, 나중에는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고 2012년, 13년 넘어가면서부터 확실한 애플의 생태계를 만들, 애플이 시가총액이 1등이 됐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었고, 저는 이 AI 모멘텀 때문에 애플에서 어떤 강력한 AI 툴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등은 꽤 오래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2년부터 2023년 9월 때까지의 미국의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의 차트이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을 자세히 보시면 이 미국의 핵심 우량 기업은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 5위 안에 들어오면서 보면 영업이익률이, 기가 막힌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SML도 영업이익률이 다 보면 19년부터 23, 30, 36, 30, 32, 33. 핵심 우량 기업의 그 특징은, 그리고 조건은 무조건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LVMH 이런 그 루이비통 가방하고 헤네시 꼬냑 만들고, 그 말고도 뭐 명품 브랜드 많죠. 그런 기업들도 보면 2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발표된 이 영업이익률은 더 올라갔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핵심 우량 기업에 대한 기준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최근에 조금 탈락하는 분위기였죠. 시가총액이 지금 8등까지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테슬라의 차트 분석을 해보면요, 고점 치고 저점 100불 갔다가 또 거의 300 왔다가 또 지금 180 왔다가, 저는 이렇게 쐐기형 모양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옆에 보시면 현대차와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16.8% 갔다가 테슬라가 2023년 9.2로 뚝 떨어졌어요. 이 영업이익률을 회복하느냐, 그걸 투자자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계속 마켓 셰어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가격 인하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는데, 기존의 자동차처럼 영업이익률이 4%, 2%까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할 수가 있는데, 차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우리가 애플의 서비스 매출에서 봤듯이 테슬라의 구독 모델이 계속 더 강화가 되면서 구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영업이익률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고, 그때 이 쐐기형 모형에서 주가는 위로 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금 메타 같은 경우도 보면요, 바닥치고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RSI 보면 월봉 차트에서 이제는 과열권으로 들어갔어요. 주가는 저렇게 과열권으로 들어가고 나서 확인하고 팔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파느냐? 파는 게 항상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5개월 이평선을 깰 때 팔면 됩니다. 근데 그때 왜 잘 못 파시냐면, 나 고점에서 팔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 저 위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그 욕심만 버리시면 5개월 이평선이 깨지거나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훼손될 때, 그럴 때 파시면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이번에 주도 섹터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 장기 차트를 보면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라든지 여러 가지 주식들을 갖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제일 위에 RSI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반도체 지수가 고점을 칠 때는 RSI가 항상 70 이상에서 과열을 기록한 후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죠? 과거 보시면 이렇게 1995년도에도 그랬고 97, 8년도에도 그랬고 2000년 닷컴 칠 때도 그랬고 RSI가 항상 보면 저렇게 다 과열을 기록하고 나서 빠집니다. 지난 2015년도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RSI가 겨우 65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RSI가 70 이상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주식을 우리가 팔아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5년까지는 충분히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 우량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연봉 차트를 보면 이게 왼쪽이 마이크로소프트고 오른쪽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신제품 나올 때마다 이번에 신제품이 성공할까 못할까 이런 거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나기도 한데.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계속 연봉이 22년 금리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5년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죠. 이게 핵심 우량 기업의 특징이고 초심자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핵심 우량 기업은 트레이딩보다는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바이 앤 홀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핵심 우량 기업은 다우 30에 들어가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보면 22년도에도 마이너스 안 났어요. 이 주식을 보시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모르던 어떤 쇼크가 나왔을 때 내가 미국 주식 좀 사고 싶었는데 뭘 사지 했을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타벅스 보면 여전히 강력한 이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5개월 이평선을 깨는 조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회복되고 최근에 5개월 이평선을 이렇게 깨는 모습이 보이는데 특별하게 스타벅스의 이 브랜드 파워를 위협하는 뭔가 없다면 또 5개월 이평선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을 쓸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코카콜라, 블랙락 이런 주식 보시면 되고 약간 이제 초보자 단계에서 그래도 비쌀 때 한번 팔아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연봉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를 설정하셔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는 한 번씩 팔아주는 전략을 쓰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서머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시장 보시면 작년에는 코스피가 이렇게 조금 아주 시원하게는 못 올라가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다가 10월 말에 바닥 찍고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끝나면서 18.7%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좀 전에 보시면요. 코스피는 작년 고점이었던 2668을 이번에 1월 2일 날 뚫고 끝났었거든요. 뚫고 끝났었는데 코스닥은 보면 지난 고점 7월에 기록했던 고점 956에 근처도 못 가고 그러고 나서 870에서 다시 또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보면 확실히
작년 4분기부터는 코스닥의 상승세보다는 코스피의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시장의 색깔이 좀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차트에 강해서 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언제든지 이 딥이 있었을 때 강력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올인해야 되는 거는 10년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년 이평선에 대해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년 이평선이 지금 보시는 분홍색 점선인데, 이 점선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10년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는 10년 이평선이 어디를 지나고 있었느냐? 2297이에요. 그러면 1월 달에 2180 찍었고 또 10월 달에 2277 찍었을 때 10년 이평선을 깼으니까 10년 이평선을 깼으니까 그때 눈 감고 샀어야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10년 이평선은 어디를 지나가고 있느냐? 2335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35 근처에 올해 저 지수대에서 주식을 살 기회를 줄지 안 줄지 모릅니다. 그럼 뭐 누가 알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가 됐던 뭐 9.12 테러가 됐던 이런 거를 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서 그래도 풀 베팅을 해야 되는지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웬만하면 코스닥 제가 하지 마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홀수에 돈 벌고 짝수에는 지켜라 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코스닥의 짝수 년도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7.5예요. 작년에 뭐 시장이 재작년 연말하고 작년 초에 시장이 되게 비관적이었잖아요. 작년 3월 달에는 미국 지방은행 사태도 터졌었고, 그 비관 속에서도 코스닥이 홀수의 평균 수익률이 40%였기 때문에 결국 코스닥이 상반기에 40.8%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퀀터적인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짝수년도에 보면 1998년부터 짝수년도에 플러스 난 해는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2014년 그리고 2020년인데, 와, 2020년에 44%나 올랐는데요. 근데 저때 코로나 터지면서 2020년 3월 달에 마이너스 37% 기록합니다. 그렇게 한번 빠졌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짝수년도는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던 2016년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딱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2월 달에 시장이 한번 또 출렁거립니다. 출렁거렸다가 올라오고, 이때 당시에 홍콩 ELS가 작살이 났을 때예요. 와,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터지는 거 아니냐? 그때도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게 중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까 뭐였죠? 2016년도에 ISM 제조 PMI가 돌아섰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2016년 6월 달에 영국이 갑자기 EU를 탈퇴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선거를 했는데, 에이, 설마 탈퇴하겠어? 찬성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어디서 주식을 사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년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또 PBR 0.9라고 그랬죠. PBR 0.9가 얼마인가? 252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주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런 기회를 줄 때마다 저번에 ETF 매매 전략 한번 올려놨었죠. 거기에서도 정 자신이 없으면 코스피 200, 코덱스 200이든 코덱스 레버리지도 괜찮아요. 0.9 이하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 샀다가 회복하면 팔아먹고, 이런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올해 시장에는. 예, 그러고 나서 2016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또 시장이 저렇게 훅 빠졌다가 결국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요 해에 코스닥을 보시면요, 코스닥 하락폭이 되게 가파릅니다.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올라오다가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올라오다가 2016년 10월 11일 달에는 저렇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오히려 더 빠졌다가 나중에 겨우
조금 올라오는데 전체적인 수익률로 보시면 2016년도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7.5로 끝나요. 근데 이때 당시에 코스피는 플러스 3.3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통령 특히나 트럼프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코스닥은 조심을 하자.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의 과거에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이게 모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마이너스 폭이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5.9, 코로나 때 마이너스 37.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렇게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코스닥은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 조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는 거죠. 지금 코스닥이 마이너스 5% 안쪽에서 조정을 볼 때 웬만하면 코스닥은 좀 도망 나와 있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이제 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5개월 이평선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이평선에 해당되는 게 한 2600에서 2700 사이를 지금 5개월 이평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올해 코스피의 피벗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년 이평을 언제든지 깰 때마다 2400을 깰 때마다 매수 전략을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아까 봤던 차트랑 여기서 10년 이평이 좀 달라졌는데 최근에 업데이트 했던 내용이요. 요거는 지난 12월에 업데이트 한 거고 지금 1월 달에 업데이트 한 내용에 따르면 2397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이 10년 이평이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시장 범위가 3091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올해는 플러스 한 16%까지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밸류와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10% 정도 올라가서 끝난다고 하면 2930입니다. 10%만 올라도 2930이에요. 올해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연말에 제가 생각하는 지수는 한 2930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가져온 이유가 삼성전자 2021년 1월 달에 96,800원에 살 때 저렇게 위에 비석형 일봉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주봉입니다. 비석형 주봉이 나오는데 그러고 옆으로 기다가 떨어지다가 연말에 다시 8만 원 회복했다가 그러고 나서 쭉 빠져버렸었잖아요. 그게 대부분이 대중들의 쏠림에 의해서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떨어질 때는 저렇게 비석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라 할지라도 저렇게 개인의 오버슈팅 국면을 만들고 나다 보니까 이 8만 5천 원대를 못 뚫고 지지부진하게 흐르다가 빠지는데 21년 연말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등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만 저렇게 못 간 이유가 여기서 개인 포모 현상에 올라탄 개인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 개인들의 매물 때문에 뭐 개인뿐만 아닙니다. 저기서 올랐던 기관 투자가들 포함해서 그 매물이 잔뜩 쌓이다 보니까 못 뚫고 저렇게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포모 현상 나서 빠지는 주식의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매물 차트 지금 같이 해놨잖아요. 저 매물 차트에 쌓여 있는 저 매물 때문에 못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다던데요 하면서 저렇게 계속 질질질 흘러내려가는데도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저거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었지만 치료제를 개발하든 백신이 개발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급이 꼬여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개인의 포모 현상 때문에 주가가 오버슈팅 했던 기업들은 보통 보면 얼마 동안
조정을 받냐면요. 21년 초에 20년 연말에 기록했던 셀트리온 주가가 저 바닥을 기록한 게 23년 10월이에요. 꽤 21년, 22년, 23년 거의 2년 반이 지났었고요. 삼성전자도 1월 달에 21년 1월 달에 고점을 기록했다가 51,800원 저점을 기록한 게 22년 9월이거든요. 1년 8개월 걸렸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작년 7월에 고점을 기록했던 주식은 일단은 최소한 1년 정도 이상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S&P 500의 과거 금리를 첫 인하를 시작했던 2019년 전에 보면 저는 웬만하면 올해 금리를 좀 늦게 인하를 해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2019년에 7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렇게 동결 구간에서 주가가 저렇게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다가 또 올라가다가 첫 금리 인하했을 때는 와 이제 드디어 경기가 안 좋나? 이러면서 축 눌렸다가 그러고 다시 회복하죠. 왜냐하면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오고 ISM 제조 PMI도 계속 올라오면서 아니야 경기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게 반영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금리 인하,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할 때도 저렇게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뭐 항상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으니까 제 예상이 틀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냐면요. 2006년에서 7년 조 때 넘어갈 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기 전에도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저때 2006년 8월 달에 금리 동결하고 난 이후로 꽤 오래 기간 동안에 금리를 동결을 했다가 첫 금리 인하를 하던 2007년 9월, 11월, 12월 요 세 번 금리 인하를 할 때 차트를 잘 보시면 첫 금리 인하하고 반등이 들어갑니다. 근데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하고 반등이 약해요.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오히려 저점을 깨버리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그런 다른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번에 세 번의 금리 올해 세 번에서 다섯 번 금리 인하할 겁니다. 하는데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하는데 좀 전에 보셨던 2019년하고는 달리 2019년대는 세 번째 금리 인하하면서 전고점을 뚫죠. 그런데 2007년도에서 8년 넘어갈 때는 세 번째 금리 인하할 때 오히려 헤드 앤 숄더 모습으로 오히려 어깨가 나와버려요. 이럴 때는 잽싸게 도망 나야 된다. 이런 대응 전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수출 증감률이 ISM 제조 PMI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5.1, 11월에 7.7, 12월에도 5.1, 1월 달에도 수출 지표 좋게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지금 차트랑 방금 보셨던 수출 증감률하고 보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수출 증감률이 이렇게 돌아서는데 코스피가 다시 여기서 2,300을 깨고 주저앉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19년, 20년도에 무역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죠. 아니 코로나 상황인데 경기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무역수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유가가 급락을 했었죠. 그런 부분에다가 수출도 좋아지다 보니까 수출 증감률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오른쪽에 보시는 코스피랑 거의 똑같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2024년도에 이 전체 연간 수출 증감률은 당연히 플러스 나겠죠. 그리고 무역 수지도 당연히 플러스가 나는데 제가 내년 시장을 행복송에서 강세장이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5년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흑자에다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아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가 하락이 가져온 가처분 소득 증가에다가 무역수지가 개선되면서 유동성 효과까지 그렇게 펼쳐지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출입, 수입 이제 동향을 보시고 지금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정 가격하고 스팟 가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 고정 가격하고 스팟 가격이 올해 4분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수출액이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다면 굳이 반도체를 갖다가 빨리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도체 수출 증감률하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도 보여드렸고, 미국의 세계 장비 회사가 있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하고 하이닉스랑은 연봉 차트로 보면 똑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가 계속 좋은데 우리만 안 간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이 반도체가 보면 하이닉스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든 아니면 엔비디아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보면 다 우상향하잖아요. 그 왜 우상향을 하냐면 사이클인데, 하지만 이 반도체 전방 산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익스펜딩 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작년에도 삼성전자는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올라가면 항상 40% 이상 올라간다 했죠. 지금도 계속 40% 이상, 작년에 결국 41.95%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해 오르고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한 해 오르고 끝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결국은 플러스로 끝날 거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를 1월 달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 5번의 짝수에 반도체의 평균 수익률이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57이고요.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19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1월 달은 짝수에 1월달 반도체가 희한하게 안 좋아요. 이번 1월달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빠져서 끝났죠. 그러고 나서 2월달까지도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도 나오긴 한데 3, 4, 5월달 이렇게 가면 갈수록 반도체가 세집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순수 반도체니까요. 2월 반등 들어가다가 3월 좀 빠졌다가 4, 5, 6, 7 저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7월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PBR 0.9 밑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사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과거 20년 이상 보면요, PBR 0.9 밑에서 사서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년 가져갔을 때. 그리고 평균 수익률이 40%가 나와요. 그래서 PBR 0.9 밑에서는 눈 감고 사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4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시장이 급변하는 모습이 나오면 또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후속 영상을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